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도 단순한 죽음도 아닙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그리고 현실이기에 더 가슴 아픈 진실이에요. 북아일랜드의 평범해 보이던 두 가정. 겉보기엔 성공한 치과의사와 그의 독실한 아내, 자상한 경찰과 믿음 깊은 아내. 하지만 그 이면엔 20년간 감춰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한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오죠. 그가 고백한 건 살인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1991년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2010년에 가서야 해결됐어요. 무려 19년이나 걸린 셈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찰의 엉망진창 수사 때문이 컸다고 봐요. 저도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 저랑 같은 기분 드실 거예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콜린은 1959년 3월 14일 북아일랜드 포터다운에서 태어났어요. 벨파스트에서 자라났고 5 형제자매 중 두 번째로 막내에 가까운 아이였죠. 2명의 누나, 2명의 형제가 있었고 아버지 샘과는 무척 친했어요. 둘은 낚시 같은 야외 활동을 자주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고 가족 전체가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어요. 일요일엔 예배를 3번이나 참석할 정도였죠. 콜린은 13살 때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 선교 활동을 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성적이 의대 진학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신 벨파스트 퀸즈 대학교에서 치의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당시 1980년 콜린은 21살이었고 이 시기에 간호학을 공부하던 20살의 레슬리를 만나게 돼요. 레슬리는 플리머스 출신으로 오빠 한 명이 있었고 간호학 실습을 위해 벨파스트로 이사와 있었어요. 그녀는 매우 인기 많고 아름다웠으며 환자들과도 정말 잘 지내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6명의 친구들과 쉐어하우스에 살며 유럽 여행도 함께 다녔죠. 콜린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지만 그래서 오히려 균형을 이뤘던 것 같아요. 콜린은 매우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타입이었고 학교나 대학교에서도 거의 외톨이처럼 지냈어요. 반면 레슬리는 밝고 유쾌하며 유머 감각이 뛰어났죠. 독립적이면서도 야망 있는 두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독실한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고 레슬리는 복음주의 청년 모임과 성가대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콜린은 레슬리보다 훨씬 더 독실해서 술집엔 절대 가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더더욱 외톨이처럼 지냈죠. 레슬리는 친구들과 술 한두 잔 하러 가는 정도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콜린에게 레슬리는 처음이자 진지한 연애 상대였고 그는 처음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반면 레슬리는 처음엔 콜린에게 조금 거리감을 두며 다른 사람들과도 데이트했죠. 이 때문에 콜린은 많이 질투했지만 레슬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모든 게 빠르게 진전됐고 결국 둘은 결혼을 결심해요. 콜린과 레슬리는 1983년 7월 윈저 침례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콜린이 치과대학을 졸업한 직후였죠. 이듬해인 1984년 두 사람은 콜레인이라는 지역으로 이사해 집을 임대했고 콜린은 첫 치과의사로서의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레슬리는 콜레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요. 레슬리는 병원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다른 젊은 유부녀들과 친구가 되었고 둘은 콜레인 침례교회에 출석하며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교회는 두 사람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고 콜린은 청년부 리더로 임명될 만큼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레슬리는 콜린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콜린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두 사람은 1984년에 첫 아이인 아들 매튜를 낳았고 레슬리는 병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했어요. 병원 일은 그녀와 잘 맞지 않았거든요. 1986년에는 둘째 아이인 딸 로렌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출산은 레슬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0주 뒤에 일어난 일이었고 레슬리는 심한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죠. 1988년
콜린은 기존 직장을 떠나 자신의 치과병원을 개업하기로 결심했어요. 최신 장비로 병원을 꾸미는데 큰 돈을 들였고 그로 인해 가게는 큰 빚을 지게 돼요. 콜린은 괜찮아, 환자 많이 받을 테니 곧 회복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죠. 1989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세 번째 아들 데니얼이 태어났고 그 해에는 심지어 마감도 안 된 새 집을 구매하기까지 해요. 바닥도 없고 가구도 없이 텅 빈 집이었지만 콜린은 가족을 이 집으로 이사시키죠. 병원에 모든 돈을 써버렸기에 가구를 살 여유조차 없었고 3명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텅 빈 집에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콜린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30세의 나이에 세 아이의 아빠이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병원 원장이자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가정,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레슬리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점점 삶에 대한 만족감을 잃어갔어요.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레슬리는 콜린이 대학 시절 동급생이자 기혼 여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콜린은 잠깐의 일탈이었다. 이미 끝났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레슬리는 이미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이 일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3명의 자녀를 위해 이혼 대신 관계 회복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어요. 레슬리는 여전히 콜린을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레슬리가 은행에 가서 식료품비를 인출하려다 알게 된 사실인데요. 가족의 모든 계좌가 한도 이상으로 인출돼 있었던 거예요. 콜린이 병원에 쓸 돈을 마련하려고 모든 자금을 다 써버렸던 거죠. 콜린은 보험금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핑계를 댔지만 레슬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콜린과 만나기 전 레슬리는 자립심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철저한 사람이었고 여행을 갈 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도 없고 콜린에게 재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해야 했어요. 심지어 기초 생활비조차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콜린은 은행과의 미팅을 통해 한도를 더 높이려 하기도 했고 병원을 넘기거나 집을 팔 생각도 했지만 그는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돼 그런 선택은 할 수 없다고 했죠. 병원도 집도 버릴 수 없다고 고집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레슬리와 아이들이었어요. 레슬리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콜린이 보관 중이던 현금을 따로 빼놓으라고까지 했죠. 콜린은 그 전화를 몰래 엿듣고 직원에게 현금 숨겨 내가 말릴 개라고 지시했어요. 레슬리가 병원으로 오자 그는 간절하게 설득했고 결국 레슬리는 이혼을 미루기로 해요.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990년 콜린은 헤이즐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당시 그녀는 27살이었고 1963년 북아일랜드 오마에서 태어나 10남매 중 한 명으로 자랐어요. 가족은 농장을 운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죠. 하지만 헤이즐은 농장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고 하루빨리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결국 1980년 17살이던 해에 트레버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고 이듬해인 18살에 결혼해요. 트레버는 당시 22살이었고 헤이즐이 첫 여자친구였어요. 트레버는 헤이즐과 함께하면서 술, 담배도 끊고 직장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헤이즐은 그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준 존재였던 거죠. 두 사람은 두 자녀를 낳았고 1986년에는 딸이 5살, 아들이 4살이 되던 해에 콜레인으로 이사하게 돼요. 트레버는 헤이즐이 원하는 가구나 옷을 아낌없이 사줬고 그녀를 여왕처럼 대했어요. 트레버는 왕립 얼스터 경찰의 경찰이었고 5 형제 중 셋이 같은 직업이었죠. 막내였던 트레버도 그들을 따라 같은 길을 걷게 된 거예요. 헤이즐은 전업주부로 집과 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사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콜레인에 있는 마운트 샌달 유치원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정은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을 일으켰죠. 아마도 트레버는 그녀가 점점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헤이즐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서 사회적인 경험이 거의 없었고 집안일과 아이 양육에만 전념했죠.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밖에서 일하고 혼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게 되면서 점점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트레버는 잦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기까지 했으니 둘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고요. 그런 가운데 헤이즐은 우연히 콜린이라는 남자에게서 새로운 자극을 느끼게 돼요. 이 둘은 같은 교회를 다녔고 콜린과 레슬리의 딸도 헤이즐이 일하던 유치원에 다녔어요. 서로 얼굴 정도는 익힌 사이였지만 어떤 감정도 없었죠. 그러다 1990년 봄에서 여름 사이 콜린이 아이들 수영 수업에 데려가던 중 헤이즐을 수영장에서 만나게 돼요. 그녀는 운동 삼아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콜린은 그녀를 보자마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 수업 때 콜린은 수영복까지 챙겨가서 수영장에 들어갔고 헤이즐에게 내가 수영 자세 도와줄게요 라며 다가가요. 그의 의도는 명백했죠. 그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당신에게 순수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라고 말했고 헤이즐은 나도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둘은 곧바로 불륜 관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실제 육체적 관계가 시작된 건 교회에서 주최한 해변 소풍에서였어요. 콜린은 아내 레슬리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다녀올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라고 말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에 갔고 헤이즐도 자신의 두 아이를 데리고 참석했어요. 소풍이 끝난 후 콜린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 씻기자고 제안했고 헤이즐은 동의했죠. 레슬리는 집에서 자고 있었고 그 사이에 콜린은 헤이즐을 방으로 끌고 가 키스를 했어요. 그날부터 이 둘은 집이며 병원이며 공원이며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몰래 관계를 이어갔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들이 서로의 배우자가 집에 있는 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에요. 콜린은 심지어 자신의 치과진료소에서도 직원들이 퇴근한 뒤 헤이즐과 관계를 맺었고 그녀의 집에서 트레버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같이 잠자리를 갖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들 관계엔 책임감도 없었어요. 콘돔도 사용하지 않았죠. 결국 1990년 8월 헤이즐은 임신을 하게 되는데 남편과 콜린 두 사람과 모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안 헤이즐은 낙태를 결심해요. 콜린은 내가 잘 아는 병원이 있어라며 그녀를 런던에 있는 낙태 클리닉으로 데려갑니다. 놀랍게도 그 병원은 콜린이 과거 레슬리에게 3번이나 낙태를 강요하며 데려갔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콜린은 레슬리와 결혼 전에도 피임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녀를 3번이나 임신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학업도 끝나지 않았고 아빠가 될 수 없어라며 낙태를 강요했고 레슬리는 그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했어요. 이후 헤이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낙태를 시켰던 거죠. 콜린은 대학 시절부터 포르노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었고 성욕도 아주 강했어요. 교회에서 몇 차례 이 문제를 고백했으며 컴퓨터에 포르노 접근 차단 소프트웨어도 설치했지만 우회해서 보는 방법을 익히는 등 통제가 되지 않았죠. 이 성적 집착이 그의 계속된 바람과 피임 회피로 이어진 듯해요. 두 사람은 파트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런던으로 떠나 낙태를 진행했고 헤이즐은 트레버에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날 찾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며칠 후 돌아올게요. 사랑해요라는 짧은 편지만 남겼죠. 이후 1990년 9월 콜린과 헤이즐은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목격돼요. 이들의 은밀한 데이트 장소인 캐슬로우 숲 공원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교회 신도는 이를 담임 목사 존 한스퍼드 목사에게 제보했고 2달 뒤인 11월 레슬리는 직접 목사를 찾아가 남편이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고백해요. 콜린은 목사와의 상담에서 모든 걸 부인했지만
목사는 이미 이들을 목격한 교회 신도의 증언도 있고 레슬리의 감정 또한 진지했기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어서 헤이즈를 불러 상담했는데 처음에는 불륜을 부인했지만 결혼 생활이 권태롭고 남편 트레버는 도전 의식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불만을 쏟아냈죠. 그리고 집으로 목사를 태워다 주던 차 안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불륜 맞아요.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어요. 감정적으로만 가까웠을 뿐이에요. 목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레슬리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렸고 레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안도감도 느꼈어요. 그래도 육체적 관계는 아니니까 우린 회복할 수 있어. 그렇게 믿었거든요. 목사는 두 부부에게 만약 둘이 연락을 끊고 진심으로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부부 상담을 도와주겠다. 하지만 아니면 교회는 이혼을 지지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결국 콜린과 헤이즐은 공식적으로 연락을 끊기로 하고 양쪽 부부 모두 상담을 받기로 해요. 처음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콜린은 레슬리에게 자신의 바람이 감정적인 것뿐이었다고 털어놨고 레슬리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기에 다시 관계를 회복해보려 노력했어요. 콜린과 레슬리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고 레슬리는 에어로빅 수업을 듣고 머리를 염색하고 선탠도 하면서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헤이즐과 트레버 역시 상담을 통해 각자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고 콜린과 레슬리를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밤 예배만 나갔어요. 트레버는 콜린에게 거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고 자신을 배신한 건 아내니까 그녀에게만 분노했죠. 두 남성은 별도로 상담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악수를 나누며 사과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하던 그 시점에 1991년 3월 콜린이 헤이즐에게 전화를 걸어요. 너 진짜 나 잊은 거 아니지? 나 믿기지 않아. 그러자 헤이즐은 말하죠. 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늙고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도. 그리고 모든 게 다시 시작돼요. 두 사람은 재개된 불륜을 계속하기 위해 레슬리에게 몰래 안정제를 먹여 재운 뒤 그녀가 잠든 사이에 함께 잠자리를 갖기도 했어요. 트레버가 출근한 사이에도 헤이즐의 집에서 관계를 맺었고 때로는 트레버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상담은 계속 받고 있었고 레슬리와 콜린은 다시 데이트도 하며 관계 회복에 힘쓰고 있었어요. 1991년 5월 두 사람은 베이비시터를 두고 외출도 했고 레슬리는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 해리를 집으로 모셨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신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레슬리는 주방에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해요.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레슬리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가족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로부터 단 12일 후 1991년 5월 19일 레슬리는 실종됩니다. 1991년 5월 19일 아침 8시 30분경 콜린은 교회의 장로 중 한 명인 짐 플래니건에게 전화를 걸어요. 레슬리가 사라졌어요. 혹시 그녀가 아버지의 집 캐슬락에 가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슬픔에 잠겨 그리로 갔을 수도 있어서요. 짐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콜린에게 다시 연락했고 콜린은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라고 말해요. 콜린은 경찰과 병원에 전화를 걸어 레슬리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짐이 콜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콜린은 그에게 레슬리가 남긴 쪽지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콜린 지금 잠들려고 해요. 얼마나 오래 잘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우리 결혼 생활 중 좋았던 기억들도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몇 주간의 아픔이 지나면 삶은 계속된다는 걸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콜린, 난 당신이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사랑을 담아 레슬리. 콜린은 이 쪽지를 보여주며 이거 자살 편지 같지 않나요? 라며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여요.
잠시 후 또 다른 교회 장로인 데릭 맥컬리가 집에 와요. 그는 콜린의 이마에 작은 혹이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자 콜린은 트레버가 어젯밤 찾아왔어요. 화가 나 있었고 저를 때리고 나갔어요. 레슬리가 그와 함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해요. 콜린은 다시 데릭에게 레슬리 아버지 집에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데릭은 캐슬락으로 향했고 차고 창문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 레슬리의 차가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듯 했죠. 데릭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콜린에게 전달했고 콜린은 계속해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 차가 거기 있는데 그녀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오전 12시 30분 콜린은 다시 짐에게 전화해서 이번엔 내가 짐 열쇠 줄 테니 안에 들어가 봐주세요 라고 말해요. 짐은 비번 경찰관 데이비드 그린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고 열쇠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방 하나하나를 샅샅이 수색했어요. 그리고 결국 차고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얼굴을 강하게 때렸고 레슬리의 차 안 운전석에 트레버가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시동은 꺼져 있었고 연료는 다 소진된 상태였어요. 이어 트렁크를 열자 거의 잠든 듯 평화롭게 보이는 레슬리의 시신이 있었어요. 귀에는 워십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 주변에는 3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그녀와 어머니, 하나는 그녀와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하나는 그녀와 콜린의 사진이었죠. 짐과 데이비드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교회 목사에게도 알려 콜린과 헤이즐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차의 배기관과 트렁크 사이에 연결된 진공 청소기 호스를 발견했고 차량 키는 여전히 시동에 꽂혀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명백한 동반 자살처럼 보였죠. 소문에 따르면 트레버와 레슬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으며 관계를 시작했고 배우자들의 배신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콜린과 헤이즐이 경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주장한 내용이기도 했어요. 그날 오후 2시 15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결론 났어요. 레슬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높았고 체내에 트란퀼라이저 성분 타마제팜, 디아제팜 등이 다수 검출됐어요. 트레버 역시 타마제팜 성분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고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질문이 남죠. 왜 트레버는 수면제를 복용했을까요? 왜 레슬리 역시 다수의 약물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20년 동안 묻혀버리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콜린과 헤이즐을 조사했지만 둘 다 매우 협조적이었고 어떤 개입도 부인했어요. 헤이즐은 그날 트레버와 아침에 리스번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콜린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고 밤 8시 15분쯤 집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와 저녁을 만들어 함께 먹고 10시 15분쯤 잠들었어요 라고 진술해요. 그리고 새벽 3, 4시쯤 레슬리와 트레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고 다시 깼을 땐 트레버는 없었고 그의 차가 평소 주차하던 차고가 아니라 집 앞에 주차돼 있었다고 했죠. 콜린은 레슬리가 하루 종일 외출하고 저녁 7시 30분쯤 귀가했어요. 밤 11시 15분쯤 트레버가 찾아와서 저를 때렸고 사과한 뒤 떠났어요. 그때 레슬리는 여전히 집에 있었고 술에 많이 취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라고 진술했어요. 결국 부검 결과 둘 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레슬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높았으며 수면제 성분도 검출됐지만 경찰은 이 점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엉망진창 수사였던 거죠. 사건은 그렇게 동반 자살로 결론지어졌고 1991년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이 조용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콜린과 헤이즐은 비극적인 상대 배우자의 죽음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고 심지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콜린은 헤이즐과의 성관계를 위해 치과에서 몰래 가져온 약물로 그녀를 진정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둘의 관계는 매우 왜곡되고 중독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나 헤이즐은 결국 이 관계가 너무나 파괴적이라는 걸 깨닫고 콜린과 결별해요. 이후 10대 시절 사귀었던 맥컬리라는 남성과 잠깐 교제했지만
또 다시 바람을 피워 관계가 끝났고 이번엔 데이비드 스튜어트라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와 관계를 맺게 돼요. 이 사람은 죽은 트레버의 직업인 경찰과 비슷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었죠. 헤이즐은 야망 있는 남성을 원했던 듯해요. 두 사람은 2005년에 결혼하게 됩니다. 한편 콜린도 새 삶을 시작해요. 1996년 자신이 주최한 기독교 싱글 모임에서 미국 출신 이혼녀 카일 요르겐슨을 만나 1997년에 결혼하고 이듬해 아이를 낳아요. 이후 아이를 5이나 더 낳게 되죠. 콜린은 총 9명의 아이를 둔 아빠가 되었어요.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07년 레슬리와의 첫째 아들 매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카일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콜린은 바람을 여러 번 피웠어요. 그는 습관적인 바람둥이였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2009년 1월 29일 콜린의 아내 카일이 교회 장로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콜린이 고백할 게 있다고 해요. 장로들은 이번에도 불륜 고백이겠지 하고 갔지만 그날의 고백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콜린은 교회 장로들 앞에서 입을 열어요. 35만 파운드를 사기로 잃었고 환자들에게 빚이 많아요. 그리고 아들 매튜의 죽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 거라 생각해요. 이제는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백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콜린은 이어서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레슬리와 혼전 관계를 맺고 3번의 낙태를 강요했던 일, 헤이즐과의 불륜, 그리고 무엇보다 레슬리와 트레버를 살해하고 이를 자살로 위장했다는 고백. 현장에 있던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만 단 한 명. 카일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1998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난 순간 더는 비밀을 지켜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고백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콜린은 경찰에 연행되어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공범으로 헤이즐을 지목하며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죠. 1991년 5월 14일 콜린은 헤이즐을 만나 이렇게 말해요. 레슬리와 트레버를 죽이고 우리 둘만의 삶을 시작하자. 계획은 있어. 자살처럼 꾸미면 돼. 헤이즐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결국 동의했고 콜린은 타마제팜이라는 수면제를 주면서 이걸 트레버의 음식에 넣어. 그리고 차고문 열어주고 트레버 차를 다른 데로 옮겨줘. 라고 말했어요. 5월 18일 밤 콜린은 아들 생일 선물로 사준 미끄럼틀을 조립하며 동시에 살해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콜린은 아기 젖병을 잘라 자동차 배기관에 끼우고 거기에 진공 청소기 호스를 연결해 거실까지 연장했어요. 거기에는 소파에서 자고 있던 레슬리가 있었죠. 그는 레슬리 얼굴 가까이에 호스를 놓고 시동을 걸었고 그녀가 몸을 움직이자 다시 거실로 와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버렸어요. 그 순간 레슬리가 잠결에 매튜라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고 얼마 후 그녀는 숨졌어요. 콜린은 레슬리의 시신을 씻기고 옷을 입힌 후 트렁크에 눕히고 흰 시트로 덮은 뒤 자전거를 얹었어요. 사용한 호스와 젖병, 워십 테이프, 사진 3장도 함께 챙겼죠. 새벽 1시쯤 그는 헤이즐에게 한 번 울리고 끊는 전화를 걸었고 헤이즐은 그 전화를 받고 다시 전화했어요. 콜린은 끝났어. 이제 너희 집으로 갈게. 라고 말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헤이즐은 이미 트레버에게 타마제팜을 넣은 참치 샌드위치를 먹인 상태였고 트레버는 침실에서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콜린은 동일한 방식으로 젖병과 호스를 연결해 자동차 배기구에서 침실로 가스를 넣었고 침대에 누운 트레버 얼굴 옆에 호스를 뒀어요. 그러나 트레버는 중간에 깨어났고 둘은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콜린은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결국 트레버의 팔을 이불 아래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후 호스를 그의 입 안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트레버가 숨을 거둘 때까지 기다렸죠. 트레버가 죽자 콜린은 그의 시신을 차고로 끌고 가고 헤이즐에게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라메호스와 젖병을 잘라서 없애고 욕실을 청소하라고 지시했어요. 이후 트레버의 시신을 레슬리 시신 위에 얹고 흰 시트로 둘 다 덮은 후 다시 자전거를 시신 위에 올렸어요.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준비해둔 유서를 들고 레슬리의 아버지 집인 캐슬락으로 이동했어요. 고해리가 12일 전 돌아가신 뒤 그 집은 비어 있었기에 그곳에 차를 주차했죠. 그는 장갑을 끼고 트레버 시신을 운전석에 앉힌 후 한쪽 다리는 문 밖으로 나와 있도록 놓았어요. 다음으로 트렁크를 열고 레슬리에게 이어폰을 씌워 워십 음악을 틀고 사진 3장을 그녀 주변에 배치했어요. 그런 다음 흰 시트를 검은 봉투에 담고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났죠. 레슬리의 유서 역시 미리 보관해 두었던 것 중 하나였어요. 그 편지를 다음날 교회 장로들에게 보여주며 자살한 것 같다고 연기한 거죠. 모든 작업은 약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2009년 2월 3일 콜린은 2건의 살인 혐의로 공식 체포돼요.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헤이즐도 체포해요. 하지만 헤이즐은 콜린과 달리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종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콜린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다. 난 그가 시키는 대로 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그녀가 최소한 살인 계획과 은폐에 일부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확보했고 결국 그녀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게 돼요. 하지만 법정에선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콜린의 재판은 2010년 11월 시작 예정이었지만 시작 직전 그는 유죄를 인정해요. 검사 측은 콜린이 돈이 동기가 된 건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그의 아내와 장인의 사망으로 인해 총 41만 4천 파운드의 보험금과 유산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정신감정 결과 콜린은 성격 장애와 함께 수감 중 정신병적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형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2010년 12월 3일 콜린은 최소 21년형의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28년형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헤이즐의 재판은 2011년 3월에 열렸고 총 15일 동안 진행되었어요. 배심원단의 판단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죠. 콜린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살인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어요. 법정에서는 그녀가 남편 트레버의 살해를 도운 정황, 증거 은폐, 그리고 금전적 이익까지 모두 다뤄졌어요. 그녀가 남편의 죽음으로 얻은 재정적 이득은 콜린보다는 적었지만 분명 존재했죠. 재판에서는 2009년 그녀가 체포됐을 당시의 경찰 조사 녹취록이 공개되었어요. 이때가 그녀가 처음 죄책감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트레버 가족에게 미안해요. 죄책감이 너무 커요. 부끄러워요. 지금 남편 데이비드에게도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 리사와 앤드류에게도 미안해요. 그 아이들은 제 전부였어요. 콜린은 정말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날 원했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후회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어요. 이게 사랑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작은 로봇 같았어요. 하지만 수사관 페리스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죠. 맞아요. 난 막을 수 있었어요. 페리스는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그냥 두었어요. 계획에 가담했어요. 거의 완벽한 살인이었죠. 거의요. 그녀는 체포 직후와 달리 재판이 가까워질수록 죄책감을 드러내며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녀는 배심원단이 나는 콜린에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신에게 동정심을 느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자신도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시간이 흐르는 무려 2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콜린과 이미 헤어졌고 더 이상 위협받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진실을 밝힌 적은 없었어요. 정말 죄책감을 느꼈다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나설 기회가 있었던 거죠. 결국 2011년 3월 16일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판사는 그녀에게 최소 18년형의 종신형을 내립니다.
당시 그녀는 48세였어요. 재판을 맡았던 하트 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남편이 다른 방에서 살해당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의 목숨을 구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당신에게 남편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 있었다면 그 살인을 막았어야 했어요. 당신은 그를 깨울 수도 있었고 문을 잠글 수도 있었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고 이웃에게 알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는 콜린에 대해 카리스마 있고 조종 능력이 뛰어난 위선적이며 성적 욕망이 강한 남자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헤이즐 역시 자유의지로 행동했기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본 거죠. 현재 헤이즐은 벨파스트의 하이드뱅크 교도소에, 콜린은 고위험군 수감자용 맥길버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려 해결됐어요. 경찰은 너무 많은 단서를 무시했고 명백한 증거들조차 놓쳤어요. 결국 북아일랜드 경찰청은 사건의 부실 수사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옴부즈맨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수사가 객관성 부족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실망을 안긴 수사였다고 평가됐어요. 2011년 벨파스트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헤이즐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끌었냐고요? 왜 그냥 떠나지 않았냐고요? 그게 두려웠어요. 콜린이 뭘 할지 몰랐어요. 그는 내 약점을 다 알고 있었고 모든 힘을 쥐고 있었어요. 가족에게도 말 못했고 완전히 고립됐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스스로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책감을 느꼈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을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녀는 결국 들켰기 때문에 후회한 거예요. 2011년 이후 그녀는 2차례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콜린 역시 추가로 자신이 진료 중 약물로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어요. 2018년에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며 재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추가 고발은 다름 아닌 헤이즐이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녀 살인 이후 콜린이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거든요. 정황상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녀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고 말하려 했던 거죠. 놀랍게도 그녀의 현재 남편 데이비드는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녀를 지지하고 있어요. 항소와 면회를 돕고 있죠. 이렇게 해서 콜린과 헤이즐의 공모살인 사건, 그리고 무능했던 수사기관, 조용히 죽어간 두 피해자 레슬리와 트레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정의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게 참 안타깝지만 적어도 결국에는 밝혀졌다는 점만큼은 다행이라 해야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포장된 거짓말이 20년을 넘게 진실을 덮을 수 있었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과학적 증거보다 단 한 사람의 고백이 모든 걸 뒤집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실을 함께 파헤쳐봐요. 당신이 궁금할 그 이야기 심야사건기록부에서 이어집니다.